네, 지난주 FOMC는 지나갔습니다만 일단은 금리 인상은 뭔가 마지막인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는 올해 될 것 같기도 하지만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좀 궁금증들을 남기고 끝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파장이랄까요? 여파가 계속 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에 CPI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지방은행들의 변동성 이런 부분들도 좀 걱정이 되고요. 또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한 이슈가 최근 들어서 좀 키워드로 많이 잡히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궁금증들 다 오늘 전부 다 담아봤습니다. 오기석의 오픈소스에서 해결해 보시죠.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 법인장 오늘도 스튜디오에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생각보다는 한국에 오래 계시네요. 아니요. 들어갔다가 네. 일요일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내일 다시 출근 예정이어서. 거의 몸이 몇 개, 한 두세 개 더 필요하시겠는데, 또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올 수 있어 영광입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조금 오프닝에서 좀 부담을 드렸는데, 네. 좀 많은 얘기들을 오늘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은행 위기 얘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이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는 팩웨스트라는 은행이 좀 얘기가 계속 되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이번 주, 지난주 말부터 주가가 좀 반등을 하고 있기는 하던데 이 상황을 저희가 정확하게 어떻게 지금 어떤 상황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팩웨스트 은행 같은 경우는 주가가 절반 가까이 빠졌다가 금요일에 이제 한 80% 가까이 오르고 이런 극심한 변동성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팩웨스트가 마지막이 아닐 가능성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미국에서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어 가는 상황이고요. 그 과정에서 사실 이제 원인이 되는 게 고금리 사이클이거든요. 지금 기준금리가 5%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수영장에서 물이 빠지면 누가 이제 수영복을 제대로 입고 있지 않는지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건데 유동성이 많았던 구간 같은 경우는 수영장에 물이 가득 차 있었던 상황이고요. 유동성이 이제 빠지는 지금 고금리 환경 유동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수영장에 물이 많이 빠졌던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첫 번째 이제 그 피해자 혹은 이제로 나타나는 게 미국의 지방은행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2023년 1분기에 그 경제 성장률 1.1%. 미국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 금리는 5%를 지금 넘어섰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기업 경영 활동에 부담감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제 미국 지방은행들이 부도가 발생을 합니다. 실리콘밸리 은행도 그랬고 시그니처 은행도 그랬고 퍼스트 리퍼블릭 같은 경우도 이제 부도가 발생을 했는데 지금 지방은행들의 부도 건수는 3건에 불과하긴 하지만 지금 차트 보시는 것처럼 부도 은행의 빈도수 그러니까 연도별 부도 은행의 총자산은 이미 2008년 금융위기를 뛰어넘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충격은 굉장히 심하고 사실 이게 큰 지진이 있으면 여진이 나올 수 있듯이 아직은 마무리가 완전히 되진 않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JP모건이나 같은 다양한 대형 은행들이 유동성을 공급하든지 아니면 인수를 한다든지 하면서 이제 그 위험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완전한 해결책 자체는 아닙니다. 결국은 이제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지방은행들의 그 어려운 경영 환경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사실 이제 하나 더 말씀해 주셨던 게 부채 한도 같은 경우가 이 지금 상황을 조금 더 복잡하게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 결국은 지금 빌 에크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FDIC 미국으로 치면 그 예금 보험공사 같은 곳인데 거기서 모든 은행에 대한 전액 예금 보장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곤 있어요. 근데 결국은 다 돈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부채 한도 미국 정부가 돈이 없는 상황에서 얼만큼 현실화 가능할까라는 측면이 굉장히 좀 복잡한 지금 셈법으로 가고 있고 물론 개인적으로는 부채 한도는 해결될 거라고는 봅니다. 다만 해결되는 과정에서 진통이 나타날 수 있고 그 과정이 길어진다라고 하면 사실 지방은행에 좀 더 좋지 않은 영향은 남아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다 결국에는 고금리에서 시작되는 문제들이죠. 은행 위기도 그렇고요. 부채 한도를 정말 지금 상황에서 늘려도 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한 논의가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에 대해서 우리도 지금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입안자들, 정책 관계자들의 입장에서 골치 아픈 상황이다라는 것도 분명히 좀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좀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계속 이렇게 기다리는 게 과연 정답일지 아닐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경기가 이런 여러 가지 좀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된다면 시장도 다시 한번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좀 하고 계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경기 침체는 사실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은 사실 그렇군요.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문제는 이제 얼마나 빨리 경기 침체에서 회복하느냐가 오히려 더 큰 관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지금 현재 미국이라든지 나머지 시장 같은 경우는 그 고금리 환경을 버텨낼 체력이 사실 크진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지방은행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고,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환율이 이제 금리차 때문에 굉장히 좀 약세가 오래 지속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죠. 수출이 지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미국의 고금리가 미국뿐만 아니라 사실 나머지 이제 글로벌 나머지 국가들의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아까 경기 침체 관련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보통 그 시장에서 제일 많이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국채 2년물하고 10년물의 스프레드를 많이 보거든요. 지금 제가 준비한 차트가 있는데 이게 그 70년 중반부터 지금 현재까지 스프레드 구간입니다. 가운데 검은 선 하단으로 내려가면 그 보통 국채금리 역전 현상이라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시점은 거의 한 4개월 이상 가까이 4개월이 아니라 거의 한 7, 8개월 가까이 스프레드가 역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 역전이 된 것도 이제 경기 침체의 전조라고 하는데 네. 그 역전된 상황이 지금 몇 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구간하고 유일하게 비슷했던 구간이 1980년대 그렇군요. 초반이거든요. 오일 쇼크가 발생하고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올라갔던 그런 구간하고 현재 구간이 굉장히 유사한 모습 보이고 있어서 경기 침체 자체는 사실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기술적으로 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경제 전반적인 체력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다만 지금의 경기 침체는 연준 입장에서는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고금리 정책을 사용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알면서 이런 이제 고금리 정책을 썼다라는 것까지는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경기 침체라는 게 결국에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 궁금해하실 텐데 이게 어느 정도 타격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경기 침체하고 주식시장은 커다란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시차를 두고 보면 분명한 상관관계는 있지만 그 동일 시점별로 보면 그렇게 사실 커다란 상관관계는 없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2023년 올해 같은 경우도 경기 침체가 굉장히 크게 예상은 됐지만 주가는 오히려 지금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위기 당시 같은 경우도 금융위기 제가 기억하는 게 2008년 한 9월 정도가 저점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 시점 같은 경우 그 시점부터가 아마 경기 침체 시작이었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그 주가 같은 경우는 그 시점을 바닥으로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하고요. 경기 침체가 발생했다는 것 사실 자체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 연준의 기준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식으로 오히려 해석을 하기 때문에 악재가 호재가 되는 이제 그런 순간들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 그렇고요. 지방은행들이 힘들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오히려 주식시장은 지방은행 섹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사실 어느 정도 환호를 보이고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주말 사이에도 여러 가지 이제 지방은행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기술주들 위주로는 사실 어제도 어느 정도 랠리를 했거든요. 반면에 가치주들 같은 경우는 하락을 했지만, 그래서 금리 인하 구간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사실 선 랠리가 발생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앞서가니까요. 경기 침체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 반영돼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분명히 그 안에서 또 기회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조금 부정적인 얘기가 좀 이어지는 듯 했습니다만 분명히 희망적인 부분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채 한도 협상 얘기를 잠깐 더 이어가고자 하는데 그게 어찌됐든 잘 해결될 거라고 보시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까지 부채 한도 협상이 해결이 문제가 됐던 게 60번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게 네, 많았어요? 60번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정치 그 당파에 따라서 해결이 안 됐던 문제는 아니고요. 40번은 이제 공화당이 집권했던 시점에 이제 해결이 됐었고 20번은 민주당이 이제 집권했던 시절에 해결이 됐기 때문에 네네. 사실 뭐 부채 한도 이슈는 당파를 떠난 이슈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 해결은 될 거라고 보지만 다만 그 해결이 되는 게 그 자네트 옐런 장관이 얘기하는 6월 1일 시점으로 이제 특별기금이 소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금 소진 전에 해결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예전에 보면 사실 그 기금 소진이 되고 난 이후에도 일부 사실 이제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고 부채가 더 이상 쓸 수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 월급이 지급되지 않았던 구간들이 있었거든요. 그 트럼프 대통령 때 한번 그러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예. 네, 종종 있었습니다. 그쵸. 생각보다 예.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까지 가느냐의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옐런 장관이 워낙 지금 세게 발언을 하면서 푸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 같은 경우도 5월 말까지 이제 해결이 다 됐으면 하긴 하지만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는 길에는 분명히 뭔가 좀 장애물이 있을 수 있고 돌부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 네. 부분들은 염두에 두시면서 어쨌든 방향성 자체는 빛을 보고 나갈 것이다라는 방향성은 그대로 유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이런 이벤트 중에 중요하게 봐야 할 네. 이벤트가 또 CPI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CPI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그 전월 대비 일부 소폭 하락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지금 현재 뭐 미국 인플레이션은 5%, CPI는 한 5.5% 정도 되는데 지금 5.5% 되는 코어 CPI 같은 경우가 5.5로 가거나 5.4까지 내려간다라는 조금은 내려올 수 이야기들은 있겠네요. 네, 얘기는 나오고 있고요. 충분히 전 개인적으로 가능한 수치다라고 생각하고 사실 이것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이 되는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블룸버그 커머디티 인덱스 기준으로 보면 지난 1년 동안 한 21% 가까이 지금 하락을 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물론 이제 원자재 가격 하락이 인플레이션에 그 전이가 되는 혹은 영향을 미치는 시점 같은 경우는 그 원자재 가격 그리고 생산자 물가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까지 전염이 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네. 전이가 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시차는 존재하지만 충분히 지금 이제 그 흐름 물가가 자체는. 하락할 네. 가능성은 존재한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있고요. 사실 이번에 CPI 발표가 시장의 예상보다 조금 더 빠르게 하락한다라고 하면 예, 예. 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호재가 될 수가 있는 게 지금 페드 금리 같은 경우 지난주에 0.25%를 올리면서 그렇죠. 그 제롬 파월 의장이 말씀을 하셨던 게 뭐 정확히 표현은 하진 않았지만 이제 유추할 수 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은 여기가 끝이다라는 건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다만 여기서 시장하고 연준하고 기대치가 다른 거는 연준은 올해 말까지는 금리 인하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시장은 그래도 9월이면 하지 않겠나라는 지금 그 시각 차이가 좀 존재를 그쵸. 해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CPI가 생각보다 빠르게 하락한다라고 하면 그 충분히 이제 연준 입장에서도 연말까지 굳이 지금 현재 고금리를 유지할 유인 자체가 많이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뭐 이번 지방은행 이슈도 지금 다시 연결이 돼 있지만 고금리 환경을 유지하기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CPI가 굉장히 좀 중요한 발표 혹은 시장의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CPI 말씀하시는 도중에 원자재 가격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네.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 네. 부분이 있는데 국제 유가가 최근에 좀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뭔가 다시 한번 올라갈 듯 하다가 다시 70달러대로 쭉 내려왔고요. 네. 조금씩 또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방향성 어떻게 전망하세요? 우선 현재 유가를 한번 점검을 해보면 네. 지난 1년 혹은 1년 반 구간으로 봤을 때 최저점입니다. 그래서 뭐 유가가 거의 100불 근접할 것이다 라고 맞아요. 했던 구간도 있었지만 예. 지금 뭐 70불 언저리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태가 되고요. 최근에 60불 때까지 진입도 했었었는데 이렇게 유가가 크게 출렁거렸던 원인 중에 하나는 유가가 이제 올라갔던 구간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 공급에 이제 미스매칭이 발생했었다. 글로벌 원자재 공급 혹은 공급망에 타격이 있었던 구간에서 예.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유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반대로
그 미국의 경기 침체 리스크 혹은 글로벌 경기 침체 리스크가 발생하는 이제 그 상황에서 유가에 혹은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이 정도 있겠느냐라는 그 불안감 때문에 사실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네. 다만 이제 그 최근 들어서 좀 반등하고 있는데 원인은 지금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낙폭이 과대하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사실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감도 과도했었다라는 부분. 사실 이제 지난 주말에 나왔던 데이터가 미국의 고용 지표가 나왔거든요. 예. 여전히 생각보다 견조하게 나왔어요. 빅테크들 같은 경우는 대형 감원을 지금 하고 있지만 경제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견조한 이제 고용 지표를 보이고 있으면서 경기 침체가 발생은 하겠지만 그 폭 자체가 시장이 괴로울 정도는 아닐 것 같다라는 지금 전망들이 나오면서 이제 그 부분이 지금 국제유가의 반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그렇군요. 뭐 골만삭스 같은 곳에서도 지금 단기 수요 우려가 과장이 되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 또 달러 약세의 추세인 것도 지금 하나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오펙 플러스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공급 감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에너지 가격 역시도 지금 어느 정도 바닥선을 유지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 이번 CPI가 만약에 괜찮게 나온다라고 하면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상존하는 것 같습니다. 지방은행들의 흐름을 봐도 그렇고요. 부채 한도가 조금 불안불안해 보이는 모습을 봐도 좀 그렇고요. 국제 유가의 흐름을 봐도 전반적으로 경기에 대한 걱정은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달라지지 않는 게 하나 있죠. 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는 거, 이 부분이 이번 주에 아마 확인이 된다면 뭐 경기 침체 어느 정도 시장이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서는 바닥권에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도 나올 것이다 라는 희망 섞인 부분도 분명히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 들어서 좀 AI 섹터의 주가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하고, 이번 주에 또 구글 개발자 컨퍼런스가 예정이 돼 있잖아요. AI 섹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AI 섹터는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상당한 지지를 받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하나 그냥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데이터를 차트로는 준비 못했는데 기업들이 실적 발표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이라 단어를 이제 언급하는 빈도수를 조사한 결과가 있거든요. 그게 지금 사실 2년 전 혹은 3년 전에 비하면 지금이 한 대여섯 배 이상 가까이 더 많이 증가를 했어요.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 자체는 예전부터 있었던 건 맞지만, 그렇죠. 올해 초 작년 말부터 챗GPT가 등장하면서 인공지능의 그 상업화가 현실화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거의 웬만한 이제 그 테크 섹터라든지 헬스케어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공지능이란 그 단어를 이제 기업의 그 실적 발표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제 인공지능 관련한 그 투자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지금 엔비디아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굉장히 대표적인 이제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 필요한 이제 반도체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하드웨어 회사라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 회사들 둘 다 합쳐서 굉장히 큰 관심을 올해는 최소한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또 혹시 AI ETF 상에서 모델에서 좀 선호하고 있는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발견된 게 있나요? 네, 그 저희 이번 달 이제 AI 모델 중에 이제 그 테슬라 족집게라고 불렸던 저희 AA몸 ETF 같은 경우에 지금 요 네 종목을 지금 들고 있는데 반반 나누고 있어요. 보시면 엔비디아하고 메타 같은 경우는 기술주고, 그러네요. 월마트하고 홈디포는 이제 컨슈머 섹터거든요. 그래서 성격이 되게 달라 보여요. 성격이 굉장히 다르긴 한데 주가 차이로 주가 차트 같은 경우는 사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들이 다 비슷하다는 게 아니라 올 연초 이후 가장 이제 시장을 랠리했던 섹터가 기술주하고 컨슈머 쪽 섹터예요. 이 두 가지가 지금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는 시장이 지금 굉장히 뒤처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희 AI 모델에서도 현재 지금 이런 기술주하고 컨슈머를 반반 정도 이제 지금 선호하고 있고요. 이게 선호될 수 있는 이유는
그 앞서도 조금 말씀드리긴 했지만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된다라고 하고 그리고 금리 인하랑 유동성 확대가 만약 발생한다라고 하면 이런 이제 기술주들이 이제 우호적인 환경에 들어갈 수밖에 그렇겠네요. 없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지방은행 같은 경우는 몇 번 말씀드리지만 지방은행이 불안할수록 사실 역설적으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커지는 모습을 그쵸. 보일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결국은 잡혀야 이제 금리 인하로 접근을 할 텐데 그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였던 글로벌 원자재 가격 역시도 지금 1년간 21% 가까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전반적인 부분을 봤을 때 현재 지금 이런 기술주나 컨슈머 쪽에 우호적인 환경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리 인상 국면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기술주에 대한 상대적인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그게 지금 AI ETF에도 나타나고 있는 흐름이었고요. 그리고 또 뭔가 경기 침체 이런 것에 대한 걱정도 있기 때문에 소비재 쪽으로 어느 정도는 리스크를 이렇게 패싱하는 그런 움직임도 같이 일어나고 있는 게 시장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두 가지 섹터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 법인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